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MB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이명박 부속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박완서의 산문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이명박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놀라울 게 없지요. 다른 것보다도 저를 분노하게 만든 대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서 사시로 몰아갈 당시에 자신은 누군가로부터 또 다른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노무현의 뇌물은 용서 못하지만 자신의 뇌물은 용납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 진실이죠. 자, MB의 이런 태도. 노무현의 뇌물은 용서 못하지만 자신의 뇌물은 용납된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 대개 이렇습니다. 권성동, 염동열 등 강원랜드 부당청탁 의혹을 사고 있는 자기당 정치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국회 파행을 서슴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 민낯 그대로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이명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꼬리를 잘랐다고 하지요. 박근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박을 보내며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에 누를 끼치고도 모른 척하는 정치 세력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새로운 포장, 새로운 분칠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명박의 말. 네, 우리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명박은 언제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청사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에는 동서양 사상은 물론이고 역사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 대신 역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성서에 대한 바른 눈을 제공합니다. 때론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더라도 오랜 기독교 교리, 오랜 성서 독법, 네, 이것도 역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해부합니다. 죽기 전에 한번 오셔야죠.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이거 안 듣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에 시작하는 벙커원 교회 예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벙커가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김보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그리고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포함해 20개가 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접는 부인하고 있어서 검찰은 구속영장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 번째 폭로인이 어제 검찰에 보소장을 냈습니다. 두 번째 폭로인은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추가 고소 내용을 분석하고 안희정 전 지사를 다시 소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악의적인 불륜 의혹에 맞섰다가 예비후보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했고 최고위도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당 내부의 명예는 지켜진 만큼 법의 심판으로 외부적인 명예를 찾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수색 과정에서 사람뼈로 추정되는 뼈 조각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수습조사지원과 관계자는 정밀한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뼈 조각을 인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수습자 9명 가운데 5명은 아직 뼈 조각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명박 씨가 조사를 받고 14시간 만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조서 꾸미느라고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현재 시각 3월 15일 목요일 아침 6시 9분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째 조서 열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의외로 많이 걸리겠어요. MB는 또 이런 거 자기한테 불리하게 조서가 꾸며지는 거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 정두원 전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치밀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만 주도 면밀해서 범죄 혐의로 MB를 엮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50분에 수사는 종료됐다고 하고요. 예. 그저 말씀하신 대로 4시간째 조사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는 새벽 4시에 나왔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6시간 넘게
본인의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수사 시간을 전체를 따져서는 10시간 정도 했다고 보는데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본인 수사받은 시간만큼 다시 조서를 보면서 토시를 다 고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으로 생각되고요. 계속적으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스는 내게 아니고 뇌물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자기는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측근들까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장탄식을 늘어놓았다고 하는데요. 뭐 이럴 줄 알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 모르는 상태라고나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MB에 대한 조사 과정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뭐 다 부인하고 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런데 과연 검찰이 이 말을 수긍해 줄지 이거는 의문이고 일단 뭐 영장 청구는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이번 수사에 명운을 거는 것은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찰의 명예회복의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공수처라 하면 이제 공수처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이런 국민의 신망을 얻는 차원에서라도 MB를 강하게 옥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하기야 매일 하죠. 항상 권력의 편에서 해왔던 게 문제인 거지. 이제 와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지 좀 봐야겠지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정부 들어서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지휘도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온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 이명박 수사권은 전적으로 검찰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전직 대통령 2명을 한꺼번에 구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보면 있지만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사실 피해 나갈 방법이 없는 상태로 봐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조사 상황을 보면 뇌물 수수가 110억 원, 그다음에 그 다스에서 300억대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 뇌물 수수, 횡령, 배임, 조세 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뭐 한 20여 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구속의 요건 아닙니까?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뭐 중대하다라는 표현도 너무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게 100억이 넘는 뇌물인데 또 100억으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다는 점이 지금 문제 아니에요? 일단 확인된 건 100억이고 내용을 보면 다스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비 60억 원, 그다음에 다스 140억 원 투자 반환 소송에 청와대 및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한 직권남용,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있는데 측근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가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이명박 씨가 측근들에게도 뭘 제대로 얘기해 준 게 없어서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새로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측근들 입장에서는 감싸주려고 하다가도 도대체 어디까지나 감싸줘야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다 진술을 해서 지금 이명박 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두둔해주면은 또 지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있겠어요? 무조건 뒤집어 씌우겠죠. 그래서 뭐 MB 측은 어제 취재된 것들을 종합해보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은 김백준으로부터 보고 지시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은 다스가 내 것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다스는 이상훈 회장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다스 비밀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것은 임기 종료 후 이사 과정에서 생긴 착오고 그다음에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은 뭐 본인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증거가 다 나와서 얘기를 했을 텐데도 어떻게 이렇게 부인을 했을지 저도 조사 내용이 되게 궁금하네요. 이제 뭐 검찰에 나와서 나에게 드리워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재판은 틀림없이 있지 않겠어요? 그 재판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위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B가. 네, 뭐 말 그대로 뻔뻔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많은 120페이지에 달하는 조서를
쓰고 있지 않는데 오늘부터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살펴봐야겠지만요. 참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두고 5년 동안 나라가 절단나는 동안 민주당도 참 부족한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MB의 말대로 이런 대통령은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MB 말대로 역사에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당신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 되면은 나라가 이건 뭐 세계적인 코미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얘기가 국민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공감을 얻진 못하겠지만 이명박이 뭐 아무데나 가서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뭐 말이 먹혔고 MB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 다 알고 있었고 정과가 많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박근혜와 MB 두 사람 전부 본인들이 1대1전으로 붙던 2007년 대선 당시에 서로 제기했던 의혹으로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투표를 했고 그런 지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정의롭고 양심적인 언론이 많아져서 그 언론들이 MB 같은 정치인의 그 실체를 계속해서 조명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정보가 유통이 된다면은 그럼 뭐 두 번 다시 MB 같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보도가 1프레임도 못 나오게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팟캐스트가 큰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자유한국당 정권의 민낯을 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제대로 알린 데가 이제 팟캐스트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매체에서. 제가 나는 꼼수다를 처음 들었던 게 6회 방송이었거든요. 낙곰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뭐 근데 팟캐스트 얘기하면 낙곰수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사실 저도 그 당시에 미국에 살면서 낙곰수 방송 CD에 구워서 차에다 끼고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하고 공부했었던 기억 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성 언론들이 이명박 체제하에서 또 이명박에서 박근혜 체제로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는 정권이 다시 교체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굳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저버리고 많은 언론사들이 망가졌었죠. 그때 사장들의 횡포와 탄압으로. 그런 과정에서 정보를 얻을 길이 사라졌는데 SNS에 불이 붙고 팟캐스트라는 곳을 통해서 정말 용감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특히 뭐 더 말할 것 없이 김용민 PD님 또 김호준 총수, 주진우 기자, 정봉주 의원까지 이 낙곰수에서 정말 참 엄청나게 큰 일을 해주셨다 생각을 하고 어제 제가 우연히 점심을 먹었던 비서관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법대 출신 학생이었는데 사법고시가 떨어지고 나는 꼼수다 방송을 들으면서 정치에 대한 눈을 떠서 결국은 그 방송을 2년 들은 끝에 물론 다른 일도 준비했겠지만요. 내가 국회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 국회 마음을 먹고 국회 인턴으로 도전을 해서 4년간의 인턴 생활을 거쳐서 비서관으로 지금 잘 자리를 잡고 활동하는 분을 만나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전 정말 팟캐스트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실제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이명박이 포토라인을 쓰게 한 것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낙곰수 멤버들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김어준, 주진우의 역할이 가장 컸고 우리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요즘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만은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 BBK가 무엇인지 MB가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문제인식을 심어줬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마이간 이런 팟캐스트가 있었다는 거는 신의 한 수였다. 이 팟캐스트도 어떻게든 규제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인터넷을 어떻게 규제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건 정말 이 역사와 시대를 걱정하는 신의 뜻이 아닌가,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국민의 열망이 모여있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김원희 총수가 발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발견에 맞춰서 방송을 풀었을 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낙곰수를 6회부터 들었던 것이 딴지일보에서조차도 한 차례도 광고를 안 하고 그냥 만들어서 녹음해서 풀었을 뿐이잖아요. 그저 지나간 얘기인데 3회 만들어질 때까지
뭐 이게 올라오질 않으니까 또 어디 올라오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녹음은 하자고 하니까 항의를 했었어요. 아니 왜 녹음만 하고 폰 배포가 돼야지. 언제 배포되냐 했더니 김어준 총수가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랬던 방송인데 사람들이 찾아 듣게 됐고 그래서 팟캐스트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된 사람도 참 많았고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정의로운 정부, 촛불의 민의를 수렴한 정부가 이제 들어섰지 않습니까? 저는 이 5년 동안에 언론 환경이 역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장치는 모두 다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뭐 사실 또 정권 바뀌었다고 뭐 이렇게 권력자에게 줄대고 청와대에서 뭐 공영 민영 방송 사장 결정하고 이런 과거의 그 행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좀 강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강하게 역진하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언론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MB 때 법원의 판결들 쭉 보면요.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입장에서 박수칠 만한 의로운 판결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구나라고 박수를 쳤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판결들이 점점 사라지고 판사들조차도 정치적으로 눈치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저희가 이제 와서 확인하는 거지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 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MB 박근혜를 거치면서 MB가 되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같은 불의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 환경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도 정권이 바뀌지 않겠구나. 지금의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당시에는 15%만 지지율이 넘어도 박수를 같이 치던 때였는데요. 예.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뭐 기본이거니와 이 다음번에 대통령도 이 다음번에 정권도 민주당이 꼭 잡아서 민주당이 천년만년 독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꿔야 될 것들을 다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역적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바꾸는 작업을 꼭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작업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마키아벨리 같은 그런 자세, 실용적으로 하고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은 봐주지 않는 이런 자세들이 저는 이번 정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을 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정말 말로 쉽게 설명해가면서 조근조근 달래도 보았지만 권력을 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나중에 더 큰 권력에 다시 복종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전례를 만들지 말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나온 신간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8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마실까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노는 삶을 위한 연구에 앞장선 서울대학교 푸드 비즈니스 랩이 4개월 동안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2018년 대한민국 식품 소비 행동 전망을 담았습니다.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 외식업 종사자 및 식품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명박 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이명박 씨가 구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명박 변호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명박의 현재 혐의는 구속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네, 저도 이제 법은 잘 모르지만 꼭 그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곡히 소망을 하는 사람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명박 구속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이고, 아주 달달합니다. 예. 사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경제연구소 같은 곳에서 경제 유발 효과가 몇백억이다 이런 소리를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 보고서 보면 대부분이 헛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부총리였던 최경환이 8월 14일을 휴일로 지정하면서 대체 공휴일 효과를 1일당 금액으로 따지면 1조 3천억 원이다. 이런 헛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기사로 뭐라고 썼냐면 하루를 더 쉬는데 1조 3천억 원 경제 효과가 있으면 맨날 쉬면 되겠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아니 근데 그자들이 지금 계속 쉬잖아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애들을 쉬게 하면은 경제는 확실히 살아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이 경제 유발 효과 이런 수치는 대부분 못 믿을 수치들이에요. 예. 저도 오늘 비슷한 짓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명박 구속의 경제적 유발 효과는 대략 64조 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이구, 액수까지 특정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요거 약간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이완배가 방송에서 이명박이 구속되면 64조 원의 가치가 있대.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64조 원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웃자고 한번 해보는 시도고요.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우선 경제학에서 뇌물이라는 것을 다룰 때 렌트 시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부터 이해를 같이 해보죠.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학자의 주장인데요. 뷰캐넌은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경제학으로 유명해진 학자입니다. 저는 이 학자의 결론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제에는 귀담아 들을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뷰캐넌은 정부 관료 혹은 정치인들은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호모 에코노미쿠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뷰캐넌이나 고든 톨록 같은 공공선택 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는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대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대요? 네, 여기서 지대를 추구한다는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렌트 시킹, 렌트를 추구한다 이런 용어예요. 주의할 점은
여기서 렌트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지대로 번역이 됐는데 지대라고 하면 왠지 월세 같은 돈이 생각이 나죠. 렌트를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생긴 일인데요. 이때 렌트 시킹에서 렌트는 월세가 아니고요. 경제적 지대, 즉 정당한 몫을 넘어서는 돈을 뜻합니다. 1,000원어치를 해놓고 3,000원을 내놔라고 하면 여기서 2,000원은 정당한 몫을 넘어서는 돈이죠. 이게 바로 렌트 시킹에서 말하는 렌트, 즉 경제적 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뷰캐넌은 정치인들이란 다 이렇게 정당한 이상을 추구하는 렌트 시커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슷한 주장을 하는 고든 털럭 교수는 지대 추구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여건을 조작해서 생산성에 별 기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기업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저는 뷰캐넌이나 털럭 같은 사람들의 이 공공선택 이론을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결론이 어디로 흐르냐면요. 정치 불신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렌트 시커, 지대를 추구하는 탐욕적인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대목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해법을 정치를 무시하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정치를 어떻게 공익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되고요. 제가 뷰캐넌의 전제 중에 동의하는 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한국 정치권의 렌트 시커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인들이 좋냐면 권력욕이 없는 정치인이 좋더라고요. 이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자주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권력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아, 저 정치인은 다 좋은데 너무 권력욕이 없다. 그게 약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던데. 권력욕이 생기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없었는데 권력욕이 생기기도 전에 망한 제가 봤을 때 한국 정치에서는 권력욕 없이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들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여전히 저는 권력욕이 없는 정치인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겠다고 빼는 정치인이 더 신뢰가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대 추구, 렌트 시킹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국회의원 할 거야. 나 고위공직자 될 거야. 나 대통령 할 거야. 막 이런 욕구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저게 되고 싶지? 라는 궁금증이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지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내가 꼭 국회의원이 돼야 돼. 내가 대통령이 꼭 돼야 나라가 바뀌어.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누가 하는 게 우리 공공을 위해서 더 좋을까? 나보다 더 좋은 적임자가 없을까? 이걸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정치인들은 내가 해야 나라가 좋아져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썩 유쾌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봐도 공익을 빙자한 렌트 시킹 같은 의심이 들어요. 이담이지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떠밀리듯이 정치하는 분들을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나보다 좋은 사람 많잖아. 왜 나야? 이렇게 진심으로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계속 권해요. 당신이 해줘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싫은데 웬 안 돼? 난 정치하고 안 맞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한참 거쳐서 결국은 내가 싫지만 이게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보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렌트 시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익적일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제가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을 가끔 뵙게 되는데 대부분 내가 뭘 해야 돼? 나만이 할 수 있어. 이 에고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을 잘 가까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정치인 중에 이 사람 참 좋다라고 느낀 분이 누구냐면 최경환.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권성동. 누군지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조응천 의원이었어요. 조응천 의원. 예. 제가 작년에 남양주에 강연을 갔다가 조응천 의원을 딱 한 번 뵙고 대화도 한 3마디 이렇게 나눈 게 답니다. 아마 이분은 저를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 왜 좋았냐면 이게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강연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이제 조홍천 의원이 옆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지퍼를 내리고 이를 보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화장실에서. 근데 이분이 너무 소탈하시더라고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국회의원이 그러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그 소탈함이 본성이 아니면 그런 행동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보통 강연 때 웃기려고 저를 소개할 때 40대 중반에 진보 진영으로 전향한 민중의 도를 유한배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예. 강의 마치고 조홍천 의원이 화장실에서 저한테 아유 이 기자님 저야말로 50대 넘어서 이렇게 전향을 해서 면목도 없고요. 죄송하고 그래요. 우리 나중에 소주 한잔 합시다 이러는데 말투가 진짜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뽀로로 통해요. 그 양반. 아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진짜로요. 예.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 김용민 PD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정윤 횟집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 될 뻔했던 횟집을 하시면서 정윤 횟집도 그렇고요. 십상 스시. 예. 유쾌하신 거죠, 이분이. 예. 그거 하시면서 정치 안 한다고 빼고 또 빼다가 이제 나중엔 결국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남양주가 제가 듣기로 당시 총선 분위기로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야권에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정치 안 할래 하고 한참 빼다가 이제 결국 설득이 돼서 그래요. 아휴, 내가 필요하다니까 해봅시다. 어디 나갈까요? 남양주요? 아유 좋아요.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제 느낌상 공익적인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를 사익 추구나 렌트시킹 관점에서 안 보는 겁니다. 이 진보정당 안에서도요.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 보면 비례대표가 이제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두 부류가 있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해야 돼. 내가 앞번호 받아야 돼.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내가 해야 돼? 아, 왜 나야? 좋은 동지들 많잖아. 아유, 그래도 당신이 좀 해야 돼요. 아, 싫은데? 이러다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특히 진보정당 안에서는 내가 할게. 나여야 된다.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선 가능성이 낮은 작은 정당에서 열과 성을 바친 동지들과 함께 당을 끌고 와서 겨우 비례 한 서너 석 정도 얻을 힘이 생겼는데 그걸 내가 꼭 해야 돼라고 주장하면 글쎄요. 그게 그 동기가 저는 왠지 공익적일 확률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수민 평론가 같은 분이요.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분 정치할 때 매우 공익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구미에서 녹색당 간판을 달고 시의원에 출마한다. 이건 무덤 같은 겁니다. 10중 8구 떨어질 걸 각오하고 내보내는 희생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알았어. 내가 필요해?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떨어질 걸 각오를 하고 출마를 해요. 이런 분들은 정치 권력 자체를 렌트시킹 관점에서 절대 보지 않는 겁니다. 상당히 믿을 만한 공익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뷰캐넌 같은 경제학자의 관점으로 볼 때 대부분 정치인이 이 렌트시킹 관점에서 정치를 한다면 당연히 뇌물이 일상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이유 자체가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거니까요. 이런 정치 구조에서는 경제가 뇌물을 지탱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것보다 뇌물을 주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요.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재화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죠. 연구개발에 쓰여야 될 돈이 뇌물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뇌물로 주고받는 지대, 렌트라는 게 새로운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까 털록 교수의 말처럼 지대란 생산성에 별 기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로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렌트시커한테 뇌물을 주고 이익을 챙기면 그 이익은 원래 누군가가 받아야 될 이익을 가로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런 주장을 제가 하면 너무 과장하는 느낌이 드실까봐 매우 신빙성이 있는 단체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겠습니다. 무려 IMF의 2016년 보고서입니다. IMF는 보고서에서요. 부패가 민감 부분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투자를 왜곡하고 공공재원을 잠식한다. 그래서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미치느냐면 놀라울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뇌물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우선 기업이 투자와 혁신을 안 합니다. 그걸 추구하기보다 정치인을 매수하는 게 유리하니까요. 2번, 세금이 제대로 잘 안 거칩니다. 뭐 뇌물 때문에 세금이 안 거쳐 웬 오버야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IMF의 공식적인 주장은 왜 안 거치냐면
국민들이 정부를 안 믿으니까 세금 저항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 정부를 못 믿는데 세금을 왜 냅니까? 실제로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용민 PD님도 조세 저항을 하셨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패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금을 내는 조세 저항이 강해지는 거죠. 반면에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IMF의 주장은 정부 세수가 GDP의 1% 가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부패가 없을수록 세금이 잘 거치고 부패할수록 세금이 덜 거치는 거죠. 부패하면은 빼돌리는 돈이 많을 테고 그렇다면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이 빼앗기는 셈이 되는 건데 사실은 국민에게 복지라든지 이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세금 낼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북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인식인 거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엔 저도 세금 내기 싫더라고요. 저는 뭐 소득이 작아서 워낙 세금도 얼마 안 내지만 세금 떼갈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저도. 세 번째, 물가가 불안해집니다. 야, 그건 너무 나갔다. 뇌물 좀 받았다고 뭐 물가까지 불안해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IMF의 이 주장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왜 물가가 불안해지냐? 이것도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이 불신이 거세지면 정부의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돈을 얼마나 풀고 죄느냐라는 정책에 대해서 시장 주체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해도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실제 IMF의 보고서를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물가가 불안정한 걸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넷째, 금융이 퇴보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건 돈이 남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모자라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꼭 필요한 곳으로 돌게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게 금융이죠. 그런데 뇌물이 만연한 나라에서는 이 중개자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힘센 놈한테 돈을 주는 게 제일 효과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이명박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주가가 낮아요. 우리나라 주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이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부정부패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1월에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라는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35개 회원국 중에 29위를 합니다. 최하위권인 거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꼴찌였어요. 이러니까 금융 부분이 발전을 못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명박이 받아쳐먹었다는 그 뇌물은요. 이런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경제에 가져온 겁니다. 우리 다 9년 동안 겪어본 일이죠. 기업들 투자 제대로 안 합니다. 뇌물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얻은 새로운 이익은 이게 새로 생긴 부가가치가 아니고요. 노동자의 목, 시민의 몫을 가로채 가버린 겁니다. 이명박근혜 시대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얼마나 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들은 돈 엄청 벌었죠. 그런데 그 돈을 번 게 경쟁력이 높아져서 실력이 좋아져서 번 게 아니고요. 지대를 가로챈 겁니다. 우리 민중들에게 돌아와야 될 것을요. 실제로 이명박근혜 때 국가 경쟁력이 폭락을 합니다. 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건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집계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7년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1위였어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실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 시절에 5년 만에 이게 25위로 폭락을 합니다. 박근혜 때는 더 떨어져서 26위로 떨어지죠.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11위였던 실력이 25위, 26위로 떨어지냐고요. 렌트 시킹 때문인 겁니다. 지도자들이 뇌물이나 받아쳐먹고 있으니까 기업이 연구개발하는 것보다 뇌물 바치는데 더 혈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뇌물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겪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2013년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손실이 GDP의 3% 정도라고 봅니다. WEF 세계경제포럼은 이 수치를 5% 정도로 봐요. 뇌물로 인해서 입는 국가적 손실이요. 그럼 이제 농담 비슷하게 이명박을 구속시키는 일의 경제적인 효과를 추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GDP가 1,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렌트 시커를 응징하는 관행을 만든다면요. 대한민국에서 뇌물을 받아 처먹은 정치인은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의식이 확산된다면요. 세계은행 기준으로 GDP의 3%, 세계경제포럼 기준으로 GDP의 5%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3%면 48조 원, 5%면
80조 원입니다. 이러면 이제 저는 중간값을 찍는 거죠. 64조 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명박 구속의 경제적 가치는 64조 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4조 원이라는 수치는 그냥 웃자고 드리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대통령의 뇌물을 엄히 단죄하는 건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검찰이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요. 오늘은 이명박 구속의 경제적 효과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 하권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 구매하면 MB입니다. MB도 안 사겠지만 MB처럼 안 사면 MB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심도 보여주시고 관심만 가질 게 아니라 구매도 직접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인데요. 지난 화요일 MB의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어제 언론에 나온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살펴본 결과 아직도 여전히 혐의는 전면 부인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자회견 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지금도 변화 없으신지? 변함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11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특히 2007년 대선 후보 시절에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요. MB 측은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다. 뇌물죄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후보 시절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JTBC는 뇌물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될 자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는 공무원이 될 자는 공직 취임에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사전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요.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직기간인 5년만큼 그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죄의 시효가 넉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도중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몇 가지 구체적 증거를 꺼내들자 검찰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거기 있네요.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립니다. 중서부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밤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충남과 전라도, 경남과 제주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2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대구 1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춘천 15도, 전주 17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박완서 선생의 아주 오래된 산문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완서 선생님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요. 뭐랄까 수다분한 그런 미소를 갖고 계시지만은 그 안에 참 시대를 따지지 않는 이런 겸손, 겸양, 철학, 지성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PD께서 박완서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네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사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들어가 놓고 한국전쟁 발발했다고 학교를 못 다녔다고 고졸로 표시하고 다닌 그 삶은 이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삶의 이력이었어요. 하다못해 서울대학교 중퇴 이렇게 했을 텐데. 본인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다닌 건데도. 네, 맞습니다. 박완서 선생은 박경리, 오정희와 함께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대표했던 작가죠. 예. 특히 여성 문제, 아주 날카로운 문체로 여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분단이란 무엇인가, 예. 그리고 이 노년이란 무엇인가까지 아주 전천후의 글쓰기를 하죠. 예. 미리 말씀드리면은 책 읽기 좋은 시절에, 요즘 아닌가요? 봄철은 책 읽기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책 읽기 좋고 가을에는 낙엽과 함께 사색하기 좋으니
또 읽기 좋고 여름엔 또 휴가철이니까 읽기 좋고. 네, 이런 기회에 박완서 선생 전집이 나와 있거든요. 예. 하나 지름신에 기대서 한 질 딱 들여놓고 박완서 선생의 문학 세계를 함께 여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교수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지름신이 강림하면은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어쩌다 차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 나고 그러면은 큰 돈 쓰지 않느냐. 그 사고 한번 난 걸로 치고 그거 한번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훌륭합니다. 박완서 선생 휘청거리는 오후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말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먹었을까까지 예. 정말 보석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작품들 또 기회 닿으면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산문집을 골랐습니다. 산문집. 예. 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지금 패럴림픽을 맞이해서 꼴찌로 들어오면서도 환호하는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이 책을 떠올랐어요. 예. 네. 특히 이 마유철과 김정현이라는 북한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 다 골인을 하고 시상식까지 끝났는데 들어온 장면들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예. 그리고 노르딕 스키에 출전한 이도현 선수가 있어요. 네. 19살 때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예. 사실 우리는 잠재적으로 장애인이도 모르죠. 예. 언제 어떤 사고로 우리의 신체가 장애를 경험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통상 장애인과 일반인 이렇게 구분짓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뭐 이렇게. 네, 그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후천적 장애인보다. 그래서 이런 이도현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시큰시큰합니다. 이게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기도 하겠죠. 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 보면은 그야말로 감동적입니다. 예. 우리 사회는 이 경쟁의 논리가 지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등만 기억하는 그야말로 더러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젊은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기보다 과정에 훨씬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동계올림픽 때 이 여자 팀 추월이 하나의 센세이션이었잖아요. 예. 1등 하지 않아도 좋다. 등수 안에 들지 않아도 좋다. 함께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느냐. 예. 상당한 그 생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예. 패럴림픽이 18일에 끝나는데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종목에서 뛰고 있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갈채를 보내면서 뭐 1등한 사람뿐만 아니라 꼴찌로 자기 한계에 도전해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선생 노릇하다 보면 참 어려운 점들이 뭐 없지 않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잘 아시겠지만 성적 매기기입니다. 성적 매기기. 네, 이거 학점을 주는 게 정말 저한테는 고통스러워요. 한 학기 동안 다 열심히 했는데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등수를 정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과연 이 학생들에게 등수를 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군다나 문학 공부인데 이런 걸 점수화한다는 게 통계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컨대 이제 소설을 과제로 내셨다면은 각기 다른 세계관과 철학을 가진 학생들이 낸 작품에 1등, 2등, 3등, 4등 이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언어 도단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반문학적이기도 하죠. 예. 그런 창작뿐만 아니고 어떤 텍스트, 작품들을 이해하는 것도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학생의 이해가 옳고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예.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대평가하다 보니 꼴찌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 미안해서 제가 몸둘 바가 모를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C학점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퀄리티가 높은 C학점이니까 좌절하지 말라. 아마 학생들이 속으로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문학 공부하면서 A학점 맞는다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하는데. 예. 근데 우리 사회가 뭐 좋든 싫든 경쟁의 논리에 좌우되다 보니까 꼴찌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박완서 선생은 꼴찌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꼴찌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예. 이 꼴찌에게 보낸 갈채라는 에세이 산문집에는 많은 글들이 실려 있는데요. 그중에 표제적인 꼴찌에게 보낸 갈채가 있습니다. 정말 페어플레이가 귀해지는 시대. 이 글이 1976년에 쓴 글인데요. 그리고 이 타인과 경쟁이나 언쟁이기까지 아름다운 경쟁을 볼 수 없는 꼴찌는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데 대해서 영 맞듣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원 선생은.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버스가 멈춰요. 정거장도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 버스 안내양 있지 않았습니까? 안내양이 이제 물어봤더니 마라톤을 하는 중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수들도 안 보이고 사람들도 없어요. 관중들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1등에서 10등, 20등까지는 다 지나가고 이제 꼴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리니까 푸른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누가 1등 했는지 그쪽으로 환호하느라고 바쁜데 작가는 꼴찌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짤막한 제목이 꼴찌 주자의 위대성인데요. 한번 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명문입니다.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지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옛다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어떻게 하든 그가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느끼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만 하면 그는 당장 주저앉게 돼 있었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독한 환호에 딴 사람들도 합세해 주었다. 푸른 마라토너 뒤에도 또 그 뒤에도 주자는 잇따랐다. 꼴찌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라톤이란 매력없는 우직한 스포츠라고밖에 생각 안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것은 조금도 속임수가 용납 안 되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달려서 골인한 꼴찌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긴 의지력 때문에 나는 아직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의 참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 왜 그들이 그들의 체력으로 할 수 있는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일을 택했을까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날 내가 20등, 30등에서 꼴찌 주자에게까지 보낸 열심스러운 박수갈채는 몇 년 전 박신자 선수한테 보낸 환호만큼이나 신나는 것이었고 더 깊이 감동스러운 것이었고 더 육친애적인 것이었고 전혀 새로운 희열을 동반한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20등, 30등부터 꼴찌까지를 온 마음을 다해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 연대감.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에서 저 뒤에 있는 뒤쳐져서 1등, 2등, 3등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 거기에서 꼴찌의 위대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작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저는 이걸 꼴찌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꼴찌를 우리가 배려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1등에 못지않은 환호를 보내지 않을 때 우리 사회는 얼마나 척박해지겠습니까? 이 박완서 선생의 아주 짠한 시선, 그리고 이 애틋한 시선들이 우리에게 꼴찌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박완서 선생님이 맞네요. 네, 해서 처음에 우리 김 PD가 말씀하시길래 이 책을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책이 있는 줄은 몰랐고 그러나 박완서 선생님은 글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진정한 지식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 작가로서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대단히 깊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게 아주 많습니다. 예. 경기도 개풍 출신인데 월남을 해서 분단의 고통을 온몸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또 어릴 때 남편과 자식을 잃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온 그 과정들이 이 책 속에 여실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 이 책을 하나의 시금석으로 해서 박완서 선생의 그 풍부한 문학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런 미투 운동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성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균형 잡힌 시선들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여자와 남자 같은 글도 그렇고요. 내가 싫어하는 여자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 하나씩 보면은 우리 시점에서 박완서 선생의 70년대부터 90년대에 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젠더 문제를 바라볼지 의미 있는 참조사항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박완서 선생님의 꼴찌를 위하여 오늘 정선태 교수님이 살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요.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사를 마친 MB가 보내온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저와는 무관한 회사입니다. 도곡동 땅 역시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 큰 재산들이 제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에 땡전 한 푼 없습니다. 돈이 없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서럽지만 검찰청에 지지자가 20여 명밖에 안 왔다는 점이 너무 참담합니다. 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 대신 이명박 구속을 외친 시위대는 많이 보셨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민간인을 8만 명 가까이 동원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다들 어디에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분들은 보수를 줘야 보수단체 회원으로 활동을 한다고요? 지금은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다고요? 아이고, 해외에 조 단위의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이 떨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악마 기자 주진우 기자는 서둘러서 각하의 돈을 찾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호언해서요. 하하하하. 네?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나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부터 환수하라고요. 왜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님에게 관심이 쏠리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이고, 측근들도 다 돌아서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지지자들도 없으니 처근해서 그렇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꿈에서도 이 전 대통령님이 보인다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는 일편단심, 각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수 금잔디 씨가 부른 일편단심 띄워드릴게요.
나도 몰래 사랑했나봐. 아프도록 사랑했나봐. 시간 흐르고 흘러도 그대라는 사람 못 잊을 것 같아요. 나도 몰래 사랑했나봐.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눈물 흐르고 흘러도 나를 위로해줄 그대라는 사랑을 두 번 다시 못할 사랑.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와도 그대만 사랑할래요. 내 평생에 단 하나 소원, 그대 사랑하다 죽는 일. 다음 세상 외면 말아요. 그때 꼭 다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뉴스 폴앤메리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뇌물 수수를 포함해 20개가 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설령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MB의 핵심 혐의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범죄 혐의는 무엇일까? 오늘 새벽 5시 때에 올려서 설문조사 참여자 수가 적습니다. 813표, 6시 36분 현재 참여자 수입니다. 볼까요? 해외 자원 개발, 이익 편취 의혹. 네, 그렇죠. 자원 외교한다면서 국부를 다른 나라에 빼돌리고 그걸 인마이 포켓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MB가. 자, 그리고 그 다음 댓글 공작, 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 27%가 문제시했고요. 다스 차명 소유와 뇌물수수는 각각 7%가 문제시했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이상용님, 돈을 빼먹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인권 탄압 행위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장 WH님, 4대강 비리는 시작도 못한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지요. 시민 여러분과 함께 MB수사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경질 사실을 알렸죠. 어제 문제는 이 SNS가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 트위터입니다. 정답자 인생머인나님, 김용민 브리핑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칼로리 대비 맛없음님, 도내신 이명박 잘 가라. 현대도 구린내가 나네요. 클로징 사연 당첨자 보헤미안 안나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보헤미안 안나님, 낙곰수 멤버들이 각하를 잊지 않은 덕분에 오늘 같은 날이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 예,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 이 세 분의 공헌이 99%지요. 예, 저는 뭐 그걸 잘 엮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저는 제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한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괜히 겸손 떠는 거 아니고요. 자, 뭉치랑 꾸치님, 낙곰수 4인방은 나라를 구한 진짜 독립군입니다. 우리 모두 당신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당신들 덕분에 험난한 싸움을 지치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도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낙곰수의 시대는 이렇게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공익적 전사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업데이트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